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륜과 힘이 넘치시는 김의재 대표님 말씀, 또 우리 과분한 이규택 우리 의원님 또 소개 말씀, 그리고 그 사랑 담아서 신교철 선배님 말씀 너무 또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많은 대표님, 의원님, 또 이사님, 그리고 애국지사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넘게 자유진영 10대 강령 제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유서 깊은 헌정회관에 또 정말 우리나라의 동량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자유헌정 포럼에 이렇게 서게 되어서 너무나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제목이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이 제목을 생각하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 10년 가까이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를 느끼고 언제 자유민주주의 번영에 이 정말 힘찬 비상을 볼지 고대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간에 보면은 돌파구가 쉽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왜 우리 진영의 결속력이나 여러 가지 구심적인 부분이 모자랄까 그런 안타까움을 지닌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든 그 인간 그 세상의 일들에서 어떤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구심이 그 형성되지 않으면은 실체적인 이런 현실적인 세력도 힘있게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 좀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만 자유진영,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다 보수, 다 당연하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들이 조금 너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우리 진영 자체에 많은 약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래서 종국에는 도대체 보수가 뭘 말하는지 또 자유진영이 뭘 뜻하는 건지도 애매하고 결정적일 때는 특히 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10개를 넘는 건 힘들고 10개 정도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말을 써가지고는 그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전거를 가져온 것은 여기에 있는 10가지의 태제랄까요? 명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사,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제6대 대통령 취임사,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 이 안에 있는 말들을 가지고 10가지의 문장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문장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구심을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보면은 이 10개 중에 하나를 남기라면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너무나 한 문장으로 간단한데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사에서 76년 전에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정말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 정체,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민주 정체라고, 정치 체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 정부, 민주 정치 체제. 당연히 이제 자유민주 정치 체제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민주 정부, 민주 정치 체제 그러면은 다수결 이런 말이 이제 쉽게 나옵니다. 민주주의, 민주 정부, 민주 정책 요체는 다수결 아닌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다수결이라 하지 않고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바로 옆 지금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폭거가 얼마나 이 말이 훌륭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라는 말을 앞세워서 사실은
다수의 폭거, 다수의 폭정, 그리고 선출된 독재 이런 것을 거리낌 없이 행하면서 그것이 민주 정치 체제의 정반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76년 전에 건국자는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 다수결, 이건 거짓 다수결, 거짓 민주 정치에 불과하고 결국 다수를 내세워서 우리 좌익혁명들이 많이 보여주었듯이 종국에는 다수결조차도 부정하고 많은 그러한 독재체제, 1인 1당 독재체제에 이르고 만다는 것을 역사가 잘 보여주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이제 76년 전에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제시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제6대 대통령 취임사.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저는 이제 69년에 태어났는데 1967년에 벌써 이런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뭐 훌륭한 말씀이 워낙 많지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경제에 대한 관점을 말씀하고 계신데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의 뭐 근대화 경제 부흥과 뗄 수 없고 심지어는 그 좌파 진영에서도 그거조차 부정하면 자기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좀 인정하는 듯 하면서 사실은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그냥 경제 좀 발전시킨 사람 이렇게 이제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뭐 혼자 경제 발전했나? 국민들이 땀 흘려서 그랬지. 이렇게 이제 말이 휙 시작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이 말을 보면 그 경제 부흥 건설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경제 건설 없이는 빈곤의 추방이랑 없을 뿐 아니라 경제 건설 없이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실업과 무직을 추방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렇게 나가시는데 요 앞부분에 세 가지의 공공의 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3대 공적. 그게 빈곤, 부정부패, 세 번째 공산주의. 그렇게 그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3대 공적이다. 그런데 그 3대 공적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히 경제건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제건설이 있어야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기초 위에서 또 1980년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참으로 비약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그 결실 속에 있으면서 그 경제 건설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경제 건설은 단지 우리가 물질적인 편의 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의 여가 이걸 위해서라기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물론 그것은 기본이고 여기에서 앞부분에서 빈곤 가난도 물질적 가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은 정신적으로 가난해지기 쉽죠. 정신적인 풍요를 이루기 어렵고 박정희 대통령은 창의력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날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력 강조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67년도에 벌써 우리나라 그냥 이 초기 산업화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벌써 창의력을 이야기하고 창의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물질적 가난이다. 그 물질적 가난을 극복해야 이 창의력을 발휘하게 된다. 근데 물질적 가난 조금 극복하고 나니까 이게 뭘 위해서 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또 그 다음에 부정부패를 극복한다. 오늘날 또 일자리가 문제됩니다만은 선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그 야당에서 형사재판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걸려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 과제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새삼 생각되게 되고요.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도 우리 남쪽에서만 승리하자 이렇게 보지 않으셨고 자유의 힘이 넘쳐 흘러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앞서 말씀드린 개인의 근본적 자유라는 이념을 이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그것을 확장하고 아주 굳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헌법에 있는 헌법 전문입니다.
근데 헌법 보면은 본문이 있고 제일 앞부분에 전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인데 전문 내용이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3번, 4번 내용은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76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국 비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이죠. 그것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 모든 영역에서. 자, 이것과 대비되는 것은 기본소득 줄 테니까 그냥 뭐 좀 적당히 살아라. 평준화해가지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라. 그리고 웰빙 추구하면서 그냥 좀 적당히 쉬면서 살자. 52시간 넘어서 일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나라 이미 웬만큼 와 있다. 더 좀 쪼아대지 말아라. 이런 태도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우리 건국 정신은 각자가 최고도로 갈 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 키가 크고 누구 키가 그거보다 작고 이런 게 아니라 타고난 거기서 최고도로 그 타고난 걸 가지고 최고도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비전, 정말 뛰어나고 아름답고 훌륭한 비전이죠. 그런 비전을 제시했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선각자와 우리 선배분들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평생 노력해 왔던 것은 이 구절을 모를 때에도 어쩌면 이 구절이 가리키고 있는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왜 열심히 사냐?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데. 횡령해가지고, 배임해가지고, 안 들키고, 처벌 안 받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최고도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도록 우리 헌법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헌법 전문에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자손을 강조했는데요. 연금 다 써버리고 미래 세대는 어찌돼도 모르겠다.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다. 미래 세대가 어떻게 해라. 이것은 우리 헌법과 완전히 어긋나는 태도입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에 그것도 영원히 후손 세대를 걱정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훌륭한 태도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왜 당대에 자기는 쓰지도 못할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후손이 잘못 정신을 가지면은 그걸 비웃습니다. 우리 선대는 쓰지도 못할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한 선대를 오히려 이해하지도 못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덜 그럴지 몰라도 오늘날 586 세대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거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얼마나 망령된 행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선 세대에 자기가 쓰지 않고 왜 모으고 왜 물려줬겠습니까? 그것은 자손을 생각해서이고 그것이 우리 건국 정신이고 그것이 배워야 될 정신이고 지금도 유효한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정신 있기에 연금개혁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이런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는 우리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하고 있는 그 좌익 진영에서 제일 싫어하는 헌법 조문입니다. 북한 김일성 일가가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저 말은 뭘 가리킵니까? 니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 북쪽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 땅이라는 거죠. 들으면은 밤잠을 잘 못 이루는 구절이죠. 근데 우리는 건국 때부터 이 구절을, 이 조문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조항을 어떻게든 헌법에서 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빼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제는 이 조항을 빼자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학계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이 조문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함부로 빼자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전주곡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3만 명 달하는 탈북자들은 귀순함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바로 취득하죠.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조항이고, 문재인 정권 때 해상으로 내려온 탈북 청년들을 강제 북송하면 그것은 우리 국민을 강제로 사지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난민이다, 뭐 흉악범이다, 흉악범, 난민 이런 말들은 지금 이 조항을 무시하고 있는 태도죠. 국민이 흉악범이라도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국민을 난민이라고 부르면 그건 안 되죠. 난민은 국민이 아닌 사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흐려졌다. 우리 보수 정당 내에도 사실은 그런 태도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굳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섯 번째는 이제 헌법 4조인데요. 여기 짝으로 다닙니다. 3조, 4조. 근데 4조에서는 이제 영토가 한반도 전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말이 따라 나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한반도 북쪽은 우리 실효적으로 주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당위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통일은 절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적인 명령이고 당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저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민주 그러면은 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했는데 갈수록 공산주의 그 선전선동에 놀아나서 민주라는 말이 막 헷갈리게 돼가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전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오직 평화, 그래서 통일을 말하면서 또 오직 평화 이렇게 실제로 대통령 연설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반헌법적입니다. 우리 헌법은 평화를 말하지만 그 앞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반드시 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빼버리고 오직 평화 이렇게 해버리면은 헌법과 반대되는, 헌법과 안 맞는, 대통령인데 헌법과 안 맞는 말을 하면은 심각한 상황이죠.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대놓고 한 번도 아니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자유헌정의 위기가 지금 현재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저 부분 하나만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도 헌법재판소의 판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서독의 판시들을 도입하는데요. 그러면은 많은 우리 자유민주 정치체제 요소들이 저 속에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 분립 원리라든지 뭐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복수정당 제도, 공정한 선거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 속에 이렇게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이제 조언과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그 시도를 해보게 된 것은 아주 원로이신 그 보수 우파 원로이신 분과 또 다른 선배분이 좀 권유를 해서 우리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좀 작업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10개가 다 인용이다 보니까 약간 제가 뽑아놓고 말씀을 드리니까 뜻밖이셨나 봐요. 원래 그냥 이제 문장을 자기가 이렇게 쓸 거로 생각했는데 다 인용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의외라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인용구가 아니고서는 우리 자유진영의 의견 통일은 더 아득할 것 같습니다. 워낙 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주장이 이렇게 강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문장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동의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 헌법 이게 다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훨씬 좀 의견 합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까. 그러나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의 다른 구절이 더 좋다. 박정희 대통령의 다른 구절이 더 좋다. 또 우리 헌법에서 저게 아니라 이게 좀 중복이 아니라 이 구절이 좋지 않나. 이런 것들이 뭐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검토는 꼼꼼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7번째를 가보면은 이게 이제 법치주의와 관계되는 조항인데요.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뒷부분은 그냥 일체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 말고는 일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공권력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87년 헌법 개정 때 들어온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을 가운데에 놓고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맥락 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그 기초 토양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끝나고 그냥 뒤가 없는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어서 1987년 현행 헌법으로의 개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헌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 때 개헌되어서 지금까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9차례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생국으로서 사실 신생국이 절대 개헌하지 않는 완벽한 출발로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도 없고 무리입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이게 골격이 굳어지고 우리 모습이 되기까지는 많은 변화를 거치지만 골격이 꽤 형성되고 난 청소년기 이후가 되면은 평생 모습이 상당히 유지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신생국에서 건국 이념을 따라서 상당히 모양을 갖춘 그 건국 이념을 성숙시킨 그 모양을 갖춘 것이 바로 1987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987년 개헌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때 대표적으로 들어온 조항이 이 적법 절차라는 조항입니다. 이 적법 절차 조항은 4.19 세대가 이렇게 넣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4.19 세대는 이 당시 우리 신생국에서 민주주의라는 그 이상을 위해서 이렇게 꽃이 한번 이렇게 피는 듯 했다가 오랜 기간 5.16과 쌍생아로 이렇게 지내야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잠재되어 있다가 87년 때 다시 한번 이제 그 꽃을 자기들이 바랐던 그걸 이렇게 피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치세와 또 여러 가지 활동이나 방향과 모순되냐? 저는 이제 모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요 부분이 우리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이 말씀이 1987년에 이 우리 적법 절차를 도입하고 소위 이제 민주화 개헌, 직선제 도입하고 하는 이리로 가는 방향과 모순되냐? 오히려 여기서 경제 건설을 하고 중산층 시민이 형성됐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행이 가능했다. 보통 그런 그 중산층 형성이 되지 않고 제도상으로 정치 제도상으로 뭐 선거 도입하고 직선제 하면은 보통 여러 동남아,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에서 보이듯이 개발도상국에서 보이듯이 어떻습니까? 뒤집어져 버립니다. 다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해서 그 민주화가 안정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안정된 시간을 거쳐왔다고 했는데 근래 10년간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중산층이 상당히 형성됐고 그걸 토대로 서구적 민주주의에 가까운 민주화로 이행해서 세계가 굉장히 모범으로 생각했는데 왜 민주주의의 굉장한 후퇴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역사 자체를 제대로 좀 이렇게 소화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우리 87년 헌법,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유통일, 이렇게 이어지는 4단계적인 역사 흐름이 당연한 상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자, 그래서 이 적법 절차 부분은 사실 영미 계열에서는 최고의 헌법 정신으로, 헌법 원리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가 아주 발달된 법치 원리를 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실질적 법치, 이런 표현으로도 하고 있는데, 여기 왜 실질적 법치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그냥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말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법률 플러스 적법한 절차, 이랬기 때문에 법률 이상의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 재판을 하고 판사가 땅땅땅 했는데 굉장히 이상한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증인도 제대로 부르지 않고, 그리고 재판 진행도 아주 가혹하게 하고,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안 되고,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안 풀어주고 계속 구속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막 하면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거는 법치다. 형식적으로는 법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치의 정신이 구현되지 못했죠.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 속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그냥 형식적 형태만 이 법률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그걸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짧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과정까지 법의 정신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는 절차라 되어 있는데 원어는 이제 과정입니다. due process of law 해서 법률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다 적법한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신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 이루어진 수많은 내용들은 적법 절차 원리와는 너무나 정말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됐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적법 절차 원리를 존중한다고 이렇게 하자 만만하게 이제 대응하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부 시기에 소위 적폐청산 수사는 이걸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완전히 무시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 소위 적폐청산 수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예를 들어 야간 수사 이런 건 예사고 적법 절차 이런 건 무시되는 게 예사인데, 현 정부 들자 현 정부는 적법 절차 원리를 굉장히 존중하는 방식의 수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불가침입니다. 불가침은 글자로 보면은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데 이게 보통 학자들은 미국에 양도할 수 없는 이런 말처럼 천부인권적인, 자연권적인, 인간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거, 물려받은 거, 자연적으로 있는 거, 그런 사상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인권이란 말이 학생인권 쓰이기도 하고, 학생인권 조례 아시죠? 학생인권 그러면서 인권 그러고, 북한인권 그러면서 또 인권 그럽니다. 어느 게 진짜 인권일까요? 자, 북한인권 이럴 때 그 인권에는 정말 우리가 인권이란 말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생존 자체가 문제되고 지독한 자유 박탈이 문제되고 함부로 사람 구금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정신적 자유를 박탈하고 성경 가지고 있다고 평생 감옥에 가두고, 감옥 같은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이런 내용들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학생인권 그럴 때 학생인권은 도대체 무슨 인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학생인권이 있으면은 교사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그럼 교사인권은 왜 없냐? 우리가. 근데 교사인권이란 말은 안 합니다. 학생인권이라 그럴 때 그 인권은
교사 인권이라는 말을 해도 별 이상하지 않게 그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인권은 지방의회나 우리 국회나 이런 데서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서 막 자꾸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건 원래 법도 권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법도 권리도 사실은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사나 자연적으로나 이렇게 오랜 세월 인정되는 그걸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순서가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뒤바뀌면은 오늘날 민주당이 하는 데서 보듯이 얼토당토 않은 것을 법의 이름으로 막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은 법인데 예를 들어 돈봉투 받은 사람들을 면책하는 그런 법을 이렇게 셀프 면제하는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들으면 헛웃음이 나오죠. 이게 말은 이름은 법인데 법입니까?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왜 국회가 국민에 의해 뽑혀가지고 거기서 다수결로 통과시켰는데 왜 법이 아니야? 이렇게 대듭니다. 물론 헌법 원리에 안 맞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 원리에 안 맞다 앞서서 그 헌법은 그럼 자기들이 마음대로 헌법 고치면은 그 법 됩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만든 헌법은 법의 정신에 안 맞아. 그게 우리 원래 지금 건국 때부터 내려오는 정신입니다. 이 세상에 사실은 근데 이렇게 보지 않는 태도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자연적인 불가침, 아까 말씀드린 미국, 영국, 미국 쪽은 확고하게 이렇게 보는 쪽이고 프랑스는 양쪽이 섞였어요. 이렇게 보는 쪽이랑 사람이 막 다 인권 만들어내는 쪽이랑 그러니까 프랑스는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약간 공산혁명처럼 갔다가 또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그 프랑스의 좌익적인 게 소련, 중국 이렇게 막 가면은 이제 사람이 온갖 거를 지어내는 거로 해가지고 우리 그 원래 영국,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는 반대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사인데요. 다 돼갑니다, 그죠? 이 건국 기념사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정신 유명하고 또 서양의 기독교적인 뿐만 아니라 프린스턴 이런 하버드 훌륭한 서양의 그 그리스 로마적인 이런 헬레니즘적인 이런 것도 다 흡수한 지금 뛰어난 분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란 게 그 널리 이제 배제학당 들어가기 전까지 이미 한문을 다 뗐다고 왜냐하면 각오 보려고 했기 때문에 알려져 있으시죠. 그러니까 동양의 아주 그 고전적인 전통을 훌륭한 그 당시 대사헌인가 그런 관직을 지낸 분으로부터 배워서 다 흡수한 거죠. 근데 그게 여기에 지금 제가 볼 땐 건국기념사에 표출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공산당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우선 이제 공산주의라고 해보죠. 공산주의에 반대할 때 뭐로 반대하냐? 공산주의에 반대할 때 그러면은 기독교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도 종교 아편이라 그러고 목사님, 신부님 먼저 죽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를 당연히 이 대립된 걸 아는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뭐가 공산주의에 반대된다 했냐? 태극이 반대된다 했어요. 우리 국기를 들어가지고 태극 원리가 공산주의에 반대된다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극 원리는 사실은 동양 철학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제 태극을 많이 이야기하고 성리학의 출발도 태극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풀고 그러니까 동양 어떤 서양의 자유라는 말로 요약되는 것처럼 동양의 굉장히 이제 태극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 힘이 큰데 의미가 큰데 그거를 가져오셔서 태극은 어떻습니까? 빨간 거, 파란 거, 음과 양, 물과 불, 하늘과 땅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그걸 같이 이렇게
함께 놓고 있습니다. 서로 융합하는 그런 부분을 융합하는 이치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계급 갈등, 계급 전쟁이죠. 공산주의는 계급 전쟁. 그러니까 계급이 없어지는 유토피아.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골격이니까 계급 전쟁이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게 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우리 고질적인 파당 싸움도 비슷합니다. 파당 싸움의 결과로 영국도 상당히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전에는 심각한 파벌 싸움이 있어가지고 그 영국사를 쓴 철학자가 멋있는 표현을 했던데요. 파벌 싸움이 이렇게 극치가 되면은 이 어떤 부당함도 자기 편에서는 박수갈채를 빼앗아갈 수 없대요. 우리 그 민주당의 대표가 포항에 갔더니 뭐 불사신이라고 플랜카드를 들고 오고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어떤 부당함도 자기 편으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빼앗아갈 수 없게 돼. 파벌 싸움이 극대화되면.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편은 어떤 결백함도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지난 정권 시기부터 수사해가지고 혐의 없다 그러고 이 정권 들어가지고도 뭐 하고 뭘 통해서도 하고 공수처에서도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결백하다고 해도 반대편에서는 계속 공격하는 것이 그것이 파벌 싸움. 그래서 파벌 싸움은 뭘 잃게 하냐? 자제력, 수치심, 명예심을 잃게 한다고. 문명사회의 필수적인 자제력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명예감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국도 그런 때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정말 기원적인 국가로 알려진 영국도 한때는 그런 극악한 파벌 싸움 속에 있다가 그걸 극복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열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절망할 건 아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심각한 그 사태가 영원히 극복 못할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저절로 극복되지는 않겠죠. 자, 그 파벌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요게 동화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동화와 단체성.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반기에 양극화 극복을 국정과제로 하겠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의료 문제나 이런 거로 우파가 아니야 이러던 분들이 이제 봐라 양극화 저런 주제는 좌파에서 하는 주제인데 역시 우파 대통령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극화 극복 이런 말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 이상할까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 이상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아까 전에 경제건설 정신이 우리 이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당 이름이 뭡니까? 공화당이죠. 그게 공화주의죠.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동화라고 한 것이 공화입니다. 공화. 같이 화합해서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죠. 예. 만약에 공화 정신이 없다면은 같이 잘 살자는 정신이 없다면은 왜 뭉칩니까? 나는 대대로 가난하고 상승의 희망도 없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도 없고 절망적이면 공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뭉치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일찍이 위대한 나라의 전형인 로마가 그걸 겪었고 그걸 극복한 거죠. 여기 모이신 분들처럼 원로원 같은 데가 그걸 중재하고 그래서 귀족과 평민이 좋은 제도를 민회도 두고 원로원도 두고 이러면서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또 외적과 싸울 때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로마가 된 거죠. 자기 시민군인데 로마는 용병이 아니죠.
시민군이고,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 나가서 싸우는 시민군대인데, 시민군대가 그렇게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나라를 자발적으로 아끼는 마음을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게 공화적인 정신 없이는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양극화 극복이라는 국정 과제 제시가 그냥 우파는 자유시장주의인데 왜 국가가 개입해서 양극화 극복하자고 해? 이렇게 단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단선적. 그렇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정책을 왜 펴입니까? 그냥 기업이 다 해야지.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시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시장 제일 처음에 뭡니까?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거죠.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는 당연히 경제활동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그것이 근본이 되는 거죠. 근본을 하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이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고 서구에서 너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도 분명히 남자 같은 사람인데 여자 종목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금메달 해버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환 수술이라도 하는 최소한의 매너라도 지키더니 이제는 성전환 수술도 없이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여자라고 그러면서 여자 종목에 나와가지고 권투에서 때려가지고 뭐 거의 죽도록 만들어버리고, 이게 굉장히 비정상으로 우리는 지금 보이죠? 다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되면은 이걸 비정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벌 줘요. 그게 지금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 이 헌법 조항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런 경향을 방해합니다. 자, 우리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양성평등이라고 해요. 양자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제 와이프는 여자, 저는 남자. 그렇지. 제 와이프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제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한 글자를 빼려요. 자꾸. 뭘 빼죠? 양자를 빼려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개헌 논의에서도 반드시 저게 나왔습니다. 양자 빼자고. 그 개헌 안에.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은 쏟기 딱 쉽죠. 양성평등, 성평등, 그 다 뭐 남녀평등 비슷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양자 빼버리는 순간 아까 전에 그 서구의 난리가 그냥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저 성은 영어로는 양성, 그럴 때는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지만 양자 빼버리고 나면 소위 서구의 그 난리가 난 젠더라는 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생물학적 성이 아니고 문화적인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너무나 훌륭하게 이 구조를 건국 때부터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발전된 OECD 국가일수록 이걸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저개발된 국가는 그런 거 신경 덜 쓰는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문화가 저런 대로 잘못 가는 거죠. 그게 로마도 동성애가 후기에 만연했고 그런 나라들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가족도 파괴되고 후세도 파괴되는데 어떻게 유지되기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자유진영에서는 저 헌법 조항을 아주 금과 옥조처럼 정말 소중한 헌법 조항으로 여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부족한 식견으로 10개를 뽑아본 말씀을 올렸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